고고!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말 돌리지 않습니다. 할 말은 합니다. 직진본능 직설하고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의 최진 원장 두 분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전반부 공통질문, 금주의 뜬 인물, 진 인물부터. 최창렬 교수, 뜬 인물은? 저는 아주 인상적으로 봤는데 그 국민의힘의 최재형 의원, 최재형 의원이 그 특검에 대해서 말이죠.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특검을 당당히 받자, 받자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민생 입법이라든지 이런 요구에서 민주당의 그 협치를 요구한다면 전국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얘기했단 말이에요. 꽤 좀 인상적인 게 지금 안철수, 김웅, 유이동 의원 이 세 사람이 지금 이제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이제 찬성 의사를 밝혔는데 최재형 의원은 좀 이들보다는 조금 보수적인 색채가 좀 있는 인물이거든요. 또 감사원장도 했고 그래서 당내에서 어느 특정 계파에 완전히 치우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특검에 대한 찬성 의사를 표시한 게 다른 의원들에게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이번 내일 모레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상당히 주목할 인물, 인상적인 인물로 꼽았습니다. 네 번째로 최상병 특검 공개 찬성 표명한 최재형 의원. 다 28일 표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얘기 좀 이따 또 좀 나눠보고요. 최진 원장은 금주의 뜬 인물. 그러니까 임기가 3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온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는 김진표 국회의장. 21대 국회 결말이 어떤 식으로 끝나느냐가 상당 부분 김진표 의장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오늘 아침 기자회견 오늘 11시에 기자간담회를 했어요. 간담회했는데 상당히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앞으로 최상병 특검이라든지 또 국민연금 개혁안들 이런 부분들이 산적한 현안이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맺어질지가 상당 부분 김진표 의장 지휘봉에 달렸다라는 점에서 뜬 인물로 한번 꼽아봤습니다. 최상병 특검법 재의결은 28일 날 한다고 결정을 이미 했고 국민연금에 대해서 뭐 정치적인 오해 소지도 있다면 27일이나 29일 날 원포인트 본회의를 또 하자라고 오늘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혔거든요. 그 얘기는 또 조금 이따 좀 더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금주의 진인물로 가서 최창렬 교수. 지난주에 이제 김호중 씨를 했는데 우리 최진 원장 제가 이번에 그냥 김호중 씨를 제가 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정치권 인물은 아닙니다만 결국 구속이 됐잖아요. 범인 도피, 교사 의혹도 있고 증거인멸, 도주염려 이런 것 때문에 구속이 됐는데 아무튼 많은 무리를 낳습니다. 9일날 이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게 단순하게 음주운전 차원을 떠나서 여러 가지 생각해야 하는 우리 사회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는 일단 김호중 씨가 정치인은 아니지만 가장 진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로 졌죠? 네, 졌습니다. 진짜. 자, 최진 원장 금주의 진 인물. 문재인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동거래 문제가 좀 상당히 비화가 될 것 같습니다. 경호원들하고 돈 주고받은 문제들 그리고 전 남편이죠. 말하자면 문재인 대통령이 전 사위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상당히 좀 쟁점화될 것 같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 가족 딸 대단히 좀 고록스러운 입장이 처했다라는 점에서 진 인물로 문다혜 씨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지금 검찰이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죠? 네. 압수수색도 했고요. 그러니까요. 주위에 아주 강도가 좀 점점 세지는 것 같습니다. 이건 아무튼 앞으로 또 파장이 조금 이어질 거예요. 아직 검찰이 입장을 최종적으로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 어찌 보면 이 뉴스가 계속 나온다는 얘기는 검찰이 조금씩 계속 흘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뭐 누구랑 동거래 혐의가 있다, 뭐 누구랑 뭐가 있다 이게 다 검찰에서 아니면 나올지 못할 얘기인데 이런 것들을 조금씩 흘리고 있는 것부터가 아니라 나중에는 다 정치 쟁점이 될 거란 말이죠. 상당히 좀 뭐랄까요? 잠복해 있는 정치 쟁점이라고 할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금주의 뜬 인물, 진 인물 정리해봤고요. 조금 아까 우리 김진표 의장 얘기하면서 연금 개혁안 이번 국회에서 일단 모수 개혁이라고 그러죠. 내는 돈과 받는 돈의 퍼센테이지 또 받는 연령 요걸 일단 정해놓자. 그다음에 이제 기초연금과의 통합 문제라든지 이런 등등 구조 개혁 얘기는 22대 국회에서 이어가자.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의 입장인 것이고
그리고 전격적으로 국민의힘이 마지막으로 제시한 소득 대체율 44%도 그냥 받겠다. 수용하겠다. 이렇게 하고 예. 그다음 김진표 의장도 나서서 원포인트 본회의 하자라고 제안하고 물론 여야 간의 합의가 전제다라는 입장을 좀 덧붙인 상태고 지금 예고된 바로는 국민의힘의 추경호 원내대표도 곧 기자회견을 한다는 식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또 어떻게 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두 분은? 저는 일단 그 모수개혁은 21대 국회가 며칠 안 남았지만 합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저 보험료율이라는 건 이미 뭐 13% 일치가 돼 있는 거고 예. 이제 그 소득 대체율이 43%냐 44%냐 45% 이 차이였는데 그것도 44로 정리해버렸어요. 정리했어요. 이재명 대표. 그렇다면 여당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게 무슨 꼼수다. 지금 최상병 특검법이라든지 민주당이 통과시키고 싶은 이 법안 때문에 끼어서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전 그 말이 이해가 좀 안 가요. 예.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합의하자는 거니까 그 속내는 어차피 여야가 다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속내 가지고 따질 건 없을 것 같고 그럼 일단 그 합의를 일단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대해서 구조개혁과 같이 안 하니까 이건 의미가 없다라고 유승민 의원이 그 얘기를 했던데 전 의원이 전 그 말도 이해가 잘 안 가고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합의가 어려웠던 거 아니겠어요. 국토를 예. 13% 올리는 게 말이죠. 예. 근데 거기 합의가 됐고 소득 대체율도 합의가 된 건다 마찬가지인데 이걸 왜 원포인트 국회를 못 여는 것인지 전 이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걸 왜 여당이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지 본질적인 건 놔두고 다른 걸 가지고 자꾸만 지금 야당에게 시비를 거는 모양새입니다. 지금 이 연금 개혁에 관련돼서 말이죠. 최진 원장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주상률 교수님 말씀에 뭐 상당 동의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야당은 21대 국회 이번에 받으시 하자라는 거고 여당은 22대 국회로 넘기자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근데 22대 국회가 지금 3일 남았단 말입니다. 3일 동안의 기간은 과연 어느 정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 지금 이 연금 개혁 법안이 작년 11월 달에 여야 특위를 해서 지금 6개월 넘게 협의를 해도 겨우 지금 아까 말했지만 이제 모수 부분에 대해서 좀 합의를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예. 아직 지금 구조개혁 같은 건 다 요원한 문제인데 이런 부분은 22대 꼭 3일 남은 21대 국회 처리해야 되야만 하는 건지 라고 국민힘은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더구나 최근 들어서 이제 재상병 문제를 여러 가지 국회로 밀어붙이니까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다른 저의가 있지 않느냐라고 상당히 좀 정치적 판단을 한 것 같다. 말하면 민주당이 국민들의 개혁 연금을 위해서 순수하게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지 않느냐. 저는 그 말에 동의를 하면서도 이럴 때일수록 말이죠. 이걸 과감하게 받아들임으로써 설령 그런 저희가 있다 하더라도 말이죠. 받아들여야 오히려 주도권을 잡는 게 아니겠어요.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전반적인 행태가 야당이 뭔가를 얘기하면 여기에 대해서 계속 이제 그 꼬투리 잡는 쪽으로 나오고 있다고요. 정치적 저의 저희가 있다. 속내가 있다. 무슨 다른 목적이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그건 민주당 내부의 일이고 이걸 받아서 오히려 역으로 이 받겠다. 주도권 행사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좀 대단히 아쉬워요. 정치 전략적 측면에서. 그런데 방금 그 말씀이 이제 말하자면 윤희숙 전 의원의 이제 논리하고 좀 비슷한 이제 말씀인데 사실 그동안에 국민의힘에 계속 내부 비판을 해왔던 유승민 전 의원 같은 전혀 또 다른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지금 이게 연금 개혁을 만약 모수 개혁만 한다면 나중에 이거는 영영 이게 구조 개혁 못한다. 맘만 먹으면 22대 국회 가서 초반에 얼마든지 동시 개혁을 다 할 수 있는데 뭘 이렇게 서두를 필요가 뭐 있느냐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사실 저희들은 이 연금 개혁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딱 단정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70년 대계라고 얘기하는 어떤 연금 개혁 문제를 벌써 3일 동안에 지금 이렇게 끌어온 문제를 3일 내에 이게 통과가 될 수 있으니까 더구나 여당에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이거를 3일 내에 처리할 수 있을까라는 근본적으로 좀 물리적 한계로운. 근데 저는 뭐 어제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에 13% 올리고 받는 돈 44% 하는 거 이건 사실 그냥 땜질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지적 분명히 일리가 있어요. 정말 조금 더 장기적으로 안정시키려면 내는 돈은 한 15%까지 더 올리고
받는 돈은 그냥 40%로 두든지 뭐 이게 더 필요하다라는 주장도 분명히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그러면 또 국민들의 부담이 너무 갑자기 가중되고 또 국민들이 받는 돈은 너무나 또 턱없이 줄기 때문에 그래도 뭐 어쨌든 절충하는 선에서 이 정도 선까지 또 여야가 오랫동안 논의하면서 서로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하다가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극적으로 여기까지 좁힌 거거든요. 이번에. 그렇죠. 저는 뭐 수십 년 전부터 연금 개혁을 같이 토론해온 여야를 대표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 두 분의 학자께서 최근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번에 그나마 조금 접점을 좀 좁혀놓은 게 유일한 성과다라고 말하는 정도가 있거든요. 뭐 그런 그 연금 개혁 논의의 역사성을 살펴볼 때 여기까지 온 마당에 이번에 여기는 도장을 좀 찍어놓고 나머지 더 필요한 거는 정말 20대 국회에서 정말 장기간 토론하면서 구조개혁도 하고 하는 것 이런 선택이 더 나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4월밖에 안 남았는데 무슨 차이가 있느냐로 얘기할 수 있어요. 22대가 얼마 안 남았는데 22대 국회에서 다 하자 얘기할 수 있는데 22대 시작하면 또 한참 걸려요. 이게 아마 이게 이슈에서 멀어질 거라고요. 그럼요. 우선 문제 나오고 이러면서 이게 완전히 밀리기 때문에 일단 그 모수 개혁은 해놓고 하는 게 제가 봐도 함정일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여당이 자꾸 구조개혁 얘기를 들고 나오면서 이제 이것도 반대할 명분으로 삼고 있는데. 아니 근데 여야 의견 접근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와서 여당 이야기는 야당이 전부 딴 얘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만 있어서 우린 정부안도 없었고 여당 안도 없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거짓말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입장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44%를 동의했으니까 이재명 대표. 그건 그 지나간 얘기고 벌써 이틀 전 얘기고 다시 기자회견에서 44%는 받겠다. 뭐 거짓말 했느냐 안 했는지 그건 뭐 나중에 비공식으로 얘기한 거라고 치고 그건 44%는 분명히 국민의힘이 얘기한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그거 오케이 하겠다 했으면 그거 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 과거에 안 한 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렇게 따지는 게 제가 자꾸 지적하는 게 본질을 벗어나서 딴 거로 자꾸 시비를 건다 국민의힘이. 그걸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어쨌든 여당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가 지금 며칠 전에 한 얘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우리는 그런 안이 없었다 합의한 적이 없었다 그러는데 이런 논란이 만약에 한 달 전이나 보름 전에 있었다면 두 분 의견이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3일 남겨놓고 말입니다. 에서 지금 하루 전이라도 무조건 통과시켜야 된다라는 논리는 좀 너무 무리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될지 추경호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지금 예고해 놓고 있으니까 좀 주목해서 지켜보도록 할게요. 1시 30분 막 지났습니다.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릴게요. 김민혜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는 서울 방향으로 올라오는 차들이 많은데요. 우선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방향, 광암 터널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나 처리하면서 서하남 나들목에서 서하남 분기점까지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내촌 부근으로 5km 정체되고 있고요. 설악에서 금남 터널까지는 16km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옥산 분기점에서 청주 휴게소까지 9km 주춤하고 안성 분기점, 더지나 수원 부근으로도 각각 정체입니다. 이후 양재에서 반포까지도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당진 분기점에서 서해대교까지 20km가량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있고요. 또 일찍 분기점에서 금천까지도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직진 본능, 직설하고 고고고.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일요일 2부 직진본능 직설하고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의 최진 원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후반부 공통질문입니다. 금주의 핫한 한마디. 최창렬 교수. 예, 이재명 대표가 이제 어제 그 장애 집회에서 한 말인데요.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고 상식이 위배되며 그러면서 그렇게 된다면 권력의 주체인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을 다시 심판해야 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재명 대표가. 그런 말하고
같은 맥락에서 투표로 심판해도 정신을 못 차리고 반성하지 않고 역사와 국민에게 저항한다면 이제 국민의힘으로 그들을 억압해서 항복시켜야 한다. 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예. 이 얘기는 거의 탄핵이라는 단어만 썼지 거의 탄핵으로 내리겠다는 말로 들려서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해왔어요. 조국 대표도 탄핵이라는 용어도 꺼냈고 다른 이제 야권 인사들이 탄핵에 관련된 얘기를 많이 했지만 제1야당 대표가 이렇게 거의 공식적으로 한 거나 다름없단 말이죠. 탄핵이라는 단어만 썼다 뿐이지. 항복이라는 단어를 썼죠. 항복이라는 단어 썼어요. 억압해서 항복시켜야 한다. 이건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건 상당히 앞으로 이 전국에 상당히 파란을 물고 수 있다. 이게 야당의 생각을 그대로 드러낸 거라서 파트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최준 원장, 금주의 한마디. 저는 명언이라고 보는데요. 추미애 의원 당선자가 본인이 국회의장 선거에 떨어진 소감을 피력하는 자리에서 세상사를 살아보니까 성질대로 다 되는 거 아니더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기도 욱하는 마음도 있고 또 도저히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고 또 응징하고 싶은 사람도 있는데 그게 다 뜻대로 안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정말 대통령이나 또 이재명 대표나 여야 정치권 모두에게 해당되는 기막힌 명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 뜻대로 됩니까? 성질대로 안 되죠. 네. 성질대로 안 됩니다. 자, 아까 그 최재형 의원 얘기 꺼냈던 것과 이제 연장선상에서 28일 국회에서 최상병 특검법 재의결할 텐데 어떻게 될까요? 국민의힘에서 17표 반란 나올까요? 글쎄요. 17표까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지금 4명은 일단 뭐 이제 찬성한다고 얘기는 했고 이 대표가 그러나 17표까지는 안 나오더라도 상당히 10표 이상은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최재형 의원 말씀도 잠깐 드렸습니다만 이게 10표 이상이 넘어가면은 설령 이게 부결되더라도 재의결이 안 되더라도 윤 대통령의 리더십은 뭐 치명적일 것 같아요. 사실상 뭐 그 레임덕이 공식화됐다. 거의 10표 이상 넘어가면 말이죠. 17표가 안 나오더라도 재의결이 안 되더라도 그런 생각이 들고 당장 이번에 17표가 안 나와서 넘긴다 하더라도 20대 가면 일단 의석수 구도가 바뀌기 때문에 이 탈표가 더 적어지잖아요. 7석인가 8석만 해도 되잖아요. 8입니다. 8석. 예. 그렇게 된다면 8석은 뭐 간단히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아무리 당선자들이 초선들이 많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여권이 발상을 바꾸지 않고는 이런 전략 이런 생각 가지고 항상 하는 얘기가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자라는 얘기로 하는 건 저는 한계가 너무 뚜렷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17표 이탈표가 나오면 지금 부결돼 가결됩니다. 무력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결되는 건데 지금 아까 10표 저도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10표 안팎의 이탈표는 나올 수도 있지만 안심은 못한다는 의외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타이밍 때가 무리 안 좋습니다. 지금이 21대 국회가 마감하기 지금 3, 4일 전인데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낙선자, 낙천자, 불출마한 의원들이 하면 55명이거든요. 55명이거든요. 네. 그중에 현역 배지는 달고 있지만 3, 4일 후에 이제 배지를 떼일 사람들. 그렇죠. 그 사람들 지금 상당히 억하심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무기명 투표란 말이에요. 예, 거기다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어떻게 돌발 행동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 표결이 끝나는 순간까지 원내대표나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말 이건 긴장하고 불안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다. 네. 그야말로 이제 재의결 가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 말이 정확한 얘기 같아요. 정말. 그리고 가결이 안 되다 하더라도 아까 좀 말씀드린 대로 지금 4명이 공개적으로 지금 뭐 이 거부권에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10명 안팎만 되더라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대통령 입장에서. 최 교수님하고 같은 아까 똑같은 말씀인데요. 10명 나오면은 22대에 넘어가면 그 심리적 압박선이 10명이라고 그렇죠. 108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담이 크다. 근데 불출마 의원까지 합하면 55명이 되기 때문에 이게 참 특히 추경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아주 힘들어지죠. 막판까지 힘들어서 원내대표가 의원들에게 일일이 전화하고 편지 보내고 막 이게 그러니까 좀 그 총선이 벌써 한 달하고도 한참 더 지났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제 총선 결과가 뭐 범야 192대 뭐 여당 108이라고 하는 뭐 거의 탄핵에 준하는 그렇죠. 그런 선거 결과가 나왔고 대통령이 달라진다라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를 만난 것하고 기자회견을 한 것 말고는 내용적으로 별로 달라진 게 없지 않느냐. 전혀 없다고 봐야 되겠죠. 뭐 이제 이런 인식들이 있으면서
또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20%대로 네. 주저앉은 상태에서 조금도 변동이 없는 양상이고 법률적 요건으로는 이 최상병 특검법이야말로 대통령 본인이 수사대상이 될 수도 있는 법인데 그걸 본인이 거부권을 한다는 것 자체가 위헌적 요소가 있다. 법률상 이거는 이미 탄핵 사유가 발생한 거다라는 식의 해석과 이런 주장을 민주당에서는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와중에 재표결 결과 또 반란표도 좀 나오고 뭐 만약 가결돼 버린다면 뭐 그냥 수사로 막 이어지겠지만 가결 안 되더라도 22대 국회 문 열면 바로 이제 최상병 특검법을 다시 낼 거란 말이에요. 미로 특검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이게 정말로 국민의 민심 여부에 따라서는 걷잡을 수 없는 탄핵 정국 국면으로 흘러갈지도 모르는 거죠. 아,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특검을 받아서 조정을 좀 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되더라도 이제 뭔가 이 정치 행태를 좀 바꿔야 돼요. 패러다임을. 지금 쭉 여러 가지를 쭉 이제 잘 설명해 주셨는데 그런 상황이거든요, 진짜. 근데 이거를 계속 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좀 지켜보자라고 얘기한다는 게 얼마나 논리가 빈약합니까? 이렇게 가서는 아니 그러니까 순전히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봐도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봐도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뭐 야당이 뭐 밀어붙여서 야당 대표들의 그 사법 리스크를 무마하고자 한다라고 손 치더라도 그건 중요한 게 좀 아니거든요, 어차피. 지금 여당이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과거에 보면 말이죠. 역대 대통령들 중에 대통령 행사하는 거부권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재의결되면 나는 반대하겠다.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상대 당의 입장에 동조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힌 경우는 저는 제 기억에는 없어요. 더구나 지금 안철수 같은 경우는 뭐 자기 당권 대권 주자하고 중진이고 최재형만 의원에도 비중인 의원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공개적으로 대통령에게 반기를 드는 모습은 그 이후에 이 반기 도미노 현상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상당히 위험 신호죠. 글쎄요. 그리고 과거에 보면 총선 끝나면 당선자는 뒷얘기 오히려 낙선자나 낙천자들을 대통령이 위로하고 챙겨주고 이런 모습을 많이 보였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 그런 게 없어요. 당선자들 그리고 만나서도 윤 대통령이 서로 호위무사하자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오가잖아요. 그리고 거부권을 적극 활용하라. 이런 참 이해가 안 가요 정말. 어쩌자고 그런 말 진짜 하는지 정말 납득이 안 갑니다. 개인적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최창렬 교수는 국민의힘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도 전국의 중심축을 바꿔라 이거 아닙니까? 그 얘기입니다. 제가 최상병 특검이 중심축에 놓이면 계속 이런 상황이 가니 이거 그냥 뭐 옆으로 제쳐놓는 방식으로 받아버리고 대신에 정말 민생 문제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을 전국 중심으로 가져와야 된다. 그거잖아요. 지지율이 오르면 좀 상황이 좀 바뀔 수 있거든요. 의석이 적어도. 근데 지금 전혀 지금 그 발상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수경 의원이 소속 의원들에게 편지하고 전화한다는 거 아닙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말이죠. 직접 대통령이 백악관에 직접 전화하고 편지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 우리 선거법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통령이 직접 여야 의원들에게 협조를 구해야 되거든요. 특히 전화 정치 이걸 많이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특히 야당에게 전화하고 야당이 또 관저에 초청도 하고 말이죠. 이게 이제 소통이고 통합행보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좀 더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대통령 연루가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일단. 다른 거 다 떠나서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직접 사안에 대해서는 아니다 하더라도 두루 좀 물론이죠. 협조 요청하는 전화를 좀 더 전화 정치 참 이게 많이 아쉬워요. 이게 이제 법여권의 그 개편 시나리오와도 연결되는 문제 아닙니까? 전당대회에서 차기 당권을 이제 정해야 되는 문제와 다 얽혀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한덕수 총리는 사표낸 지가 언젠데 계속 이제 뭐 유임설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 후임 총리 얘기는 아예 쏙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고 말이죠.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정말로 그러니까. 지금 여건이 저는 이 컨트롤 타워도 부재한 것 같고 흔히 말하는 정무적 판단은 거의 상실되어 있는 것 같고 그래야지 이게 설명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설명이 안 돼 이 상황 자체가. 아무것도 돌아가는 게 없잖아요. 지금. 아무 쇄신과 혁신의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고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그 내부에서 돌아가고 있는지 말이죠. 그리고 뭐 설령 윤 대통령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번 당권 도전에 좀 안 나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입장이라면 그렇죠. 그것을 위해서 발벗고 뛰는 그런 당 모습도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전혀 안 보여. 그것도 아니고. 이철규 의원이 한마디 하고 나서 쑥 들어간 거 외에는 그냥 거의 이제는 한동훈 출마는 기정사실인 것처럼 흘러가는 분위기예요. 그럼요. 그 완전 그렇지 기정사실화 않습니까? 됐죠.
여야 지도부가 자주 만나다 보면 분명히 해답이 나오거든요. 이게 자주 만나는 모습이 안 보이니까 좀 답답하고 그리고 하다못해 대통령이 당 지도부는 여야들 말이죠. 영수회담 한 번 했지만 2번, 3번 할 수도 있고. 아니 그 2번, 3번 하려면 우선 여당 당대표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제일 큰 제가 산 넘어 산이고 큰 위험 요인이기 때문에 그 전에 저는 만나야 된다고 보는 거죠. 사람들 여야. 사람들. 근데 지금 저는 이제는 말이죠. 영수회담 자체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여권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임하는 한 영수회담을 또 뭐 하겠냐고요. 지난번에 영수회담 기자회견 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잖아요. 그 이후에 아무런 다 잊어버렸어요.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난리가 나고 영수회담 한다 기자회견 한다 이렇게 그야말로 난리란 표현을 제가 쓰는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변했냐고요. 아니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번, 3번 만나면요. 분명히 좀 더 친해지고 좀 더 신뢰감이 생기고 좀 더 속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총리 이야기나 이런 얘기들이. 어쨌든 대통령이 지금 상황에서는 만나는 건 다다익선이라고 봅니다. 만날수록 저는 물론 절대 교과서적으로 뭐 매일같이라도 만나는 건 꼭 필요하고 좋은 일이죠. 그런데 당장 최상병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해 놓고 또 야당은 지금 장외 집회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이런 국면에 만난들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지금은 별로 의미 없습니다. 이미 의미 없고 그리고 그때 한번 나왔잖아요. 함성득 그 교수하고 임혁백 교수하고 만나서 그 비선 논란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이건 하나만 안 합니다. 저도 물론 만나는 거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찬성하죠. 우리 최진 원장님 말씀처럼 찬성하는데 아니 도대체 가는 길이 다르고 보는 곳이 다른데 이렇게 만나는 건 의미가 없다. 아니요. 저는 이제 집에서 만나고 안 만나는 게 논점이 될 건데. 네, 자주 만나서 실익이 없다라는 얘기보다는 오히려 만나지 않고 지금처럼 갈 경우는 훨씬 더 상황이 악화된다고 보는 거죠. 물론 그럴 수 있죠. 저는 그나마 만나서 말해도 이태원 참사법도 그대로 해결된 거 아니겠습니까? 매일 만나는 게 아니라 이태원 참사법은 그래도 좀 수정을 해서 처리된 게 있네요. 일주일에 한 그룹씩만 만난다 하더라도 한 달에 2-3번 그룹 똑같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말이죠. 이런 상황은 저는 많이 이제는 부드러워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최창렬 교수도 계속 언급하신 내용이 윤 대통령이 총선 이후 자신의 남은 3년의 임기를 어떤 식의 전략으로 끌고 갈지에 대한 전략 구상이 잘 안 보인다. 그거가 우선 문제의 핵심 아니겠어요? 여당 전당대회를 바라보는 관점도 아직 좀 불투명하고 그냥 될 대로 되라는 건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권에 구심점이 없다는 게 이제 그런 말인 거죠. 로드맵이 전혀 안 보이는 거죠. 앞으로 여권이 국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권력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큰 그림이 안 보인다는 얘기죠. 네, 저도 그 점은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소통과 민생을 화두로 던졌는데 그 이후에 로드맵이 가시적으로 보이질 않는다는데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죠. 특히 인사 부분 같은 거 그게 이제 첫 번째 단초가 이제 인사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후 후속 인사들이 보면 야 이거는 절대 대통령이 도움이 안 되고 이게는 올바른 로드맵이 아니다. 이건 자꾸 그런 우려가 많이 듭니다. 비공개적으로라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포함해서 그런 사람들이 좀 만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나야죠. 여권 내부에서 우선. 내부에서 만나요. 자기들끼리 만나서 뭔가 얘기를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어요. 만약에 정말로 그 한동훈을 완전히 배제시키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안철수도 만나야 되는 거고요. 만날 사람 많습니다. 당의 중진들. 김태우 의원도 있고 당권 주자들 4선 5선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투로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좁혀질 거예요. 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좁혀지면서 동시에 대통령 힘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조차도 하지 않으니까 도대체 누가 뭘 어떻게 누구와 대화를 하는 건지 어떤 전략을 짜는 건지. 과거에 이준석 대표를 몰아낸 다음에 나경원 대표 나오려고 그러니까 연판장 돌리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김기현 대표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보였던 어떤 역동성. 그 역동성이 절반이라도 어디서 보여야 되는데 예를 들어 진짜 한동훈을 못 나오게 하려면 못 나오게 하든지 아니면 한동훈으로 정리를 하든지 아무런 움직임이 안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게다가 또 정호성 그 과거 비서관. 인사 얘기 나온 김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근혜 문고리 3인방 중에 한 분을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임명했다. 제가 그래서 아까 그 진인물에다가 얘기하려다가 그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니까 그 임명을 받은 사람이라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정말 깜짝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떻게 과거 문고리 3인방이라고 나왔던 그 사람을 대통령실의 시민사회소속실의 비서관으로 임명을 하는지 과연 윤 대통령의 생각은 무엇인지 정말 제가 묻고 싶더라고요. 제가 기자라면 당연히 전화 걸어서 물을 것 같아요. 제가 기자가 아니라서 전화를 못 걸겠는데 예. 과연 어떻게 그런 발상이 가능한가. 뭐 정호성이라는 사람이 나쁘다 좋다의 차원이 아닌 거죠. 이거는.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라는 게 국민의 주권자의 뜻에 의해서 이렇게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진 건데 헌법 절차에 따라서 거기 핵심 인물인데 그분을 지금 다시 쓴다. 예. 8년 전 인물을 예.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저 개인적으로 말이죠. 최 원장님. 인사를 제가 많이 분석을 하고 많이 봤지만 일단은 저는 그 처음 접해본 인사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원장께서 처음 접해본다고 하면 참 그러네요. 예, 정말 예,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좀 심하게 헌정일이 처음 기록될 만한 독특한 인사 스타일인데요. 지금 시민사회수석실 제3비서관에 임명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3비서관이 그 바로 직전 지금 명칭이 국민공감비서관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 추측에 제가 짐작을 좀 억지로 해보자면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워낙 그 국민 공감을 못 해가지고 사실 탄핵을 났기 때문에 예. 그 반면교사의 전략적 노하우를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점에 정호성을 그런 걸 과감하게 그런 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꿈보다 해몽이라는 얘기가 근데 이제 이 친구 정호성 씨가 상당히 실력은 좀 있는 모양이에요. 청와대 이제 저도 이제 오래 있다 보면 유달리 정치 공학에 능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주 보고서 작성이라든지 판을 잘 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점을 이제 높이 평가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정말 득보다는 좀 실이 더 많은 인사라고 보죠. 판을 잘 읽는 분이 그 최순실 씨한테 문건을 통째로 갖다 주고 그런 자기가 모시던 대통령을 탄핵 당하게 만듭니까? 그건 판을 잘 읽는 게 아닌 거죠. 대통령을 위한 판을 읽는 거죠. 그건 대통령을 망치는데 그건 그야말로 진짜 잘못된 보좌진인 거죠. 글쎄, 정말 대통령을 위해서도 국민 민심을 잘 읽어야지. 그럼요. 대통령 마음만 잘 읽어서 되겠습니까? 저는 이제 더 걱정되는 게 정호성 비서관이 이제 청와대 안에서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아마 근무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비서관이기 때문에 내 밑에 행정관들도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상호 비서관들을 긴밀하게 서로 교통하면서 일을 함께 할 텐데 당연하죠. 상당히 다른 비서관들이 껄끄럽지 않겠습니까? 이런 내부 분위기 이 부분이 충분히 제가 짐작한다는 점에서 많이 좀 우려스럽죠. 대통령 개인이 편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누구의 그 건의인지 모르겠어요. 누군가 얘기를 했으니까 임명하지 않았겠습니까? 글쎄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아직 안 밝혀지고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갑자기 정호성이 생각나가지고 그 사람 씁시다 이렇게는 안 했을 거라고요. 모르겠어요. 모르죠. 그것도 알 수 없죠. 그것도 알 수 없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보도에 따르면 당시 전 대통령이 직접 수사를 이끌었던 수사 대상자였던 거 아닙니까? 근데 수사하는 과정에서 보니 이 정호성 그 전 비서관이 뭐 상당히 충직하더라. 다른 문고리 3인방 다른 2명보다도 특별히 이 사람이 뭐 그러더라. 그래서 뭐 평가를 좋게 했다라는 얘기만 지금 전원식으로 지금 보도가 나왔어요. 그거를 2년 3년씩 머리에 담아뒀다가 인사할 가능성은 적습니다. 그 가능성은 적고 저는 최근에 누군가가 이제 추천을 했다고 봅니다.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쪽 전 대통령 쪽하고 많이 이제 교감도 이루어지고 또 뭐 TK 정서 뭐 이런 얘기도 오고 가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도 그런 있죠. 점에서 그런데 지금의 자연스럽게 지금의 형국이 여권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 지지 세력과의 어떤 화합 이게 급한 과제가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판의 얘기가 나오는 판이고 또 하나가 인사라는 게 물론 대통령이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이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사람이다 쓰고 싶다 하더라도 인사의 그 중요한 점은 이 인사가 어떻게 미치느냐 어떻게 생각되느냐 어떤 메시지 줄 것인가 국민들 이거 생각해야 되는 게 인사거든요. 그런데 그런 고려가 전혀 없는 거죠. 일단 아무리 대통령께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른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참 답답하다. 충격적이고 혼란스럽다 진짜 그야말로. 제가 좀 다각도로 해몽을 좀 해봤습니다. 글쎄요. 저도 지금 같이 거기 호응을 하고 있는 건데 아무리 봐도 저는 이건 납득이 가지 않고 충격스럽고 혼란스럽다는 말씀으로 제가 가름하고자 합니다. 그야말로. 아무튼 지금 이제 야권은 총선 압승 이후에
그래도 조금 이렇게 숨고르기 조금 해가면서 대통령이 어떻게 달라지나 좀 보자. 초반에 이제 그런 모습이었다면 그렇습니다. 예. 이제는 안 달라지네. 안 달라지네. 그럼 우리는 한 걸음 갈 거야.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걸음 가는데 그 길에는 탄핵도 있을 수 있어. 뭐 이제 이런 뉘앙스를 자꾸 조금씩 더 나오는 거죠. 흘리고 있는데 이 여권의 핵심부는 장기 전략 구상이 안 보이는. 다음 전당대회를 통해 국민의힘의 지도 체제는 어떻게 되고 당청 관계, 당청이 아니죠. 당대 관계는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게 아직은 아무것도 그림이 안 그려지는. 이런 방금 우리가 말씀 나눈 많은 대화의 패법을 굳이 하나만 좀 꼽으라면 이제 수임 총리만 제대로 잘 뽑으면 상당히 어떤 그 용산 비서실의 어떤 문제점이나 당청관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풀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것도 그렇습니다. 반대로 만약에 총리가 이상한 총리를 뽑다 하면 이건 정말로 힘들어진 상황이 그것도 당연히 맞는 말씀이고. 그런데 지금 총리에 대한 구상도 아직 없어 보여요. 없는 것 같습니다. 비서실장이 지금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아까 말 그런 그림은 비서실장이 좀 그려져야 되는데 국회 부의장 출신이고. 자, 일단 그게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오늘까지는 좀 답답한 상황으로 정리하고요. 이제 남은 며칠 이 21대 국회 임기 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리고 이제 다음 국회 시작하면서 또 국면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진본능 직설하고는 여기까지 영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위원회의 최진우 원장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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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서범이 부르는 나는 당신께 사랑을 원하지 않았어요. 함께 들으시겠고요. 자, 다음 주 6월 달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그래서 5주에 걸쳐서 무기를 만든 사람들 특별 기획 준비했어요.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토요일 뵙죠. 안녕히 계세요.